네,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래를 고민하고 있는 한국 사회가 가장 주목해야 할 화두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떤 해법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STF 2021 연구팀의 발표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이승윤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중앙대 사회복지학부의 이승윤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세 가지의 중요한 문제는 청년 세대의 불확실성과 불평등,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 그리고 바로 기후위기입니다. 청년 세대는 시대적으로 그 사회에서 늘 변화를 추동하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맞이하게 된 기후위기라는 대전환기에서 중요한 변화를 추동하기 위한 기반이 청년들에게 현재 마련되어 있을까요? 또한 지역 소멸과 수도권 초집중화라는 한국 사회의 국가 불균형 문제는 이에 더해 청년의 현재와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저희 연구팀은 이 세 가지의 위기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통합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향한 우리 사회의 주요한 과제가 무엇인지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먼저 우리나라 청년들이 마주한 불확실성과 청년 세대 내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후기 산업 사회로 진입하고 자본주의의 모습도 진화하면서 나타나는 사회 변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청년 세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국내의 석학들이 묘사하는 현대 사회의 공통점은 불확실성입니다. 한 직장에서 경험과 숙련이 쌓이고 임금이 상승해서 가족을 계획할 만큼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는 자신들이 노력하여 얻은 교육과 숙련의 내용보다 더 빨리 변화하는 기술과 모호한 형태의 일자리가 확대되고 있는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거대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큰 산업구조 전환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경로를 따라 경력을 개발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지도 불확실해졌습니다.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청년 세대의 불확실성 문제가 더욱 드러납니다. 한국 청년들의 경우 교육에 사적으로 투자한 비용이 더 많고 고학력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실업이나 니트의 비율이 높습니다. 실직과 취업의 모호한 경계에 있거나 실업 지표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경계 청년 또는 숨어있는 불안정 노동의 청년들을 체감 실업률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현재 일하고 있지만 사실은 너무 단시간이라서 더 길게 일하고 싶은 청년, 일하기를 원하지만 노동시장 상황으로 단념한 청년, 오랫동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청년층의 공식적인 실업률보다 청년들이 체감하는 불안정성은 훨씬 높을 수 있습니다. 청년 세대에 대한 최근 많이 논의되는 세대로는 청년 세대가 모두 유사한 불안정성에 직면해 있고 특히 기성세대로 인해 청년 세대가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 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주목하지 못한 부분은 바로 청년층 내의 격차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는 청년 중에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청년과 그렇지 못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세대 내 불평등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 저는 불안정성을 세 가지 차원의 조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 측면은 불안정한 고용관계, 그리고 저임금과 저소득,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보험의 포괄 여부로 살펴보았습니다. 한 가지 차원만 불안정하면 다소 불안정한 집단, 두 가지 측면이 불안정하면 불안정 집단, 그리고 고용관계도 불안정하고 소득도 낮고 사회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매우 불안정한 집단입니다. 먼저 2002년에 청년기와 청년기 이후 집단을 각각 분석해 보면 모두 매우 불안정한 집단이 가장 작고
세대 간 아주 큰 차이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는 청년기 이후의 연령층은 안정적인 집단이 가장 크고 차례로 낮아져서 매우 불안정한 집단의 규모가 18% 정도가 됩니다. 반면에 청년층은 매우 불안정한 집단과 안정적인 집단의 비중이 서로 매우 높아서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청년 세대 내의 불안정성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불확실성의 시대에 진입한 청년층은 노동시장에서 양극화된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청년층 내 불평등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바로 계층화입니다. 같은 청년이지만 각기 다른 계층의 청년들은 서로 다른 세계에서 줄곧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12년 동안 개인들이 특히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불안정성을 경험하는지 이들의 이력을 쭉 추적하고 구분되는 유형들을 분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에는 19세인 청년이 2020년에는 30대 초반이 되고 40세인 사람은 52세가 되기까지의 삶이 추적되고 유형화된 것입니다. 먼저 35세에서 50세까지로 청년기 이후의 연령층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청년기 이후의 집단을 살펴보면 매우 불안정부터 안정까지 4개의 계층으로 고착화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시장에서 이력이 이제 막 형성되는 것이 특징인 청년층은 좀 다를까요? 놀랍게도 3명 중 1명 이상의 청년에게는 지난 12년 동안의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었고 고용관계와 소득, 사회보험의 모든 측면에서 매우 불안정한 삶이 지속된 청년이 12%나 되었습니다. 반면에 4명 중 1명 이상의 청년은 안정적인 삶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미 청년층 내에 서로 다른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나마 안정적이었다가 불안정해지거나 불안정해서 안정적인 집단으로 진입하기도 하면서 궤적의 변화를 경험하는 청년들이 있지만 그것도 28% 정도밖에 되지 않고 이 안에서는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70%의 청년은 계층화된 삶을 이미 살고 있는 것입니다. 중장년에서는 뚜렷하게 보이는 계층사회의 모습은 이미 청년기에서 보여지고 있고 이력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청년층 내에서 보이는 불평등 모습은 곧 우리 사회 전체의 불평등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청년의 불평등을 기여하고 있었을까요? 청년들의 불안정성은 저숙련 서비스직 중심으로 계층화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숙련 서비스직의 청년은 IT 전문가와 같은 기술 전문직보다 불안정할 확률이 5배나 높았습니다. 그리고 매우 독특한 요인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수도권에 거주할 경우보다 비수도권에 거주할 경우, 그리고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청년들이 불안정한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지역 불평등 문제가 청년층의 불평등과 계층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왜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청년의 불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의 인구 집중도는 1960년대에는 전체 인구의 5분의 1 정도였는데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절반 이상의 인구가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소멸 위험 지수를 통해 살펴보면 229 시군구 중에서 약 30년 후에는 67%, 50년 후에는 거의 모든 시군구에서 청년층이 급격히 감소하여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라 전망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청년층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수도권 거주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다른 연령층에 비해 빠르게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최근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의 수도권 집중 원인은 교육 기회를 위한 이동과 일자리를 위한 이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교육 기회에서 지역 간 격차가 크게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에서의 대학 분포와 위상의 격차가 매우 크고 서울권 대학 졸업자의 첫 일자리 소득이 전라권 대학 졸업자의 첫 일자리 소득에 비해 28만 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은 일자리를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요.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 소속회사 2천여 개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 73%나 몰려 있었습니다. 또한 수도권에는 다양한 산업과 업종이 분포해 있는 반면 지방의 일자리는 업종의 다양성도 부족했습니다. 그동안 행정수도 이전이나 정부 산하기관의 지방 이전이 있었지만 지역 노동시장에서의 인재 공급에 기여하는 대학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일자리와 같이 노동시장의 수요를 만들어내는 기업들 또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수도권으로 몰리는 청년들의 흐름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기후위기까지 마주하게 되는 청년들의 불확실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약 30%는 청년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에서 이 청년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직종에서 일하기 위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고용안전망과 교육체계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들의 분포를 살펴보니 지역별로 예상되는 충격도 다릅니다. 전환이 대상이 될 업종들은 주로 경북과 경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비수도권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수도권 지역의 청년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궤적을 그리게 될 확률이 높았는데 앞으로 이 현상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대안과 나아갈 방향은 무엇일까요? 지역 격차와 기후위기, 그리고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관통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먼저 청년 누구나 탄소 중립 사회에서 필요한 숙련과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교육과 직업훈련 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문화된 녹색 기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지만 노동시장 내 일자리 비중은 크지 않고 기술 적용이 산업별, 직무별로 제한된 유형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녹색 기술은 탄소 중립을 이행하는 모든 일자리에서 필요한 기술이면서도 일반적 기술에 비해 중요성도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기술 발전형은 기존 산업에서 핵심 기술을 추가하여 새로운 친환경 일자리로의 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해주는 유형을 의미합니다. 이 중에서도 일자리 비중이 높은 일반적 녹색 기술과 기존 기술 발전형에 대한 직업훈련과 교육체계 개편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산업구조 전환이 크게 이루어질 지역에서부터 필요한 직업훈련과 교육을 보편적으로 제공해 전환 과정에서 배제되는 지역 청년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의 수도권 집중화도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참여소득 제도입니다. 참여소득이란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을 하는 개인들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현재 다양한 형태의 유사 제도들이 있습니다. 각 지역의 환경에 맞는 청년들의 생태적 활동을 참여소득을 통해 장려해낼 수 있습니다.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노동시장과 사회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사회적, 생태적 전환기에 필요한 일자리는 시장성이 낮을 수 있어 기업만 고용 창출을 해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각 지역의 청년들이 새로운 상상력을 통해 친환경 농업, 서비스업, 관광업 그리고 시민운동의 영역에서 다양한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여러 생태 친화적 활동을 장려하고 일로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환의 과정에서 누락되는 노동자와 청년이 없도록 보편적인 사회보장 제도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미 국제기구들에서 권고하고 있는 보편적 사회보장의 핵심은 공적 사회안전망 안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현재의 엄격한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정규직뿐만 아니라 플랫폼 노동, 깅노동,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회안전망으로 포괄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이유진 박사님께서 탄소 중립 사회로 우리가 어떻게 전환을 이루어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안전하게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1도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만든 기후 위기가 부메랑이 되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매년 2천만 명이 극단적인 기상이변으로 이재민이 되고 있습니다. 투발루의 외무장관은 수중 연설을 통해 해수면 상승으로 위기에 빠진 섬나라들의 긴급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Save the Children에 따르면 2020년에 태어난 아이는 1960년생에 비해 평생 7배에 가까운 폭염, 2배 이상의 홍수, 가뭄, 흉작, 산불을 겪게 됩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태어난 2020년생은 더 혹독한 재난을 겪습니다. 이 시대의 청년과 청소년들은 더 극단적인 기후위기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지금 속도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지구 평균 기온은 2021년에서 2040년 사이에 1.5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인류는 파국을 막기 위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이 1.5도를 넘지 않도록 합의했고,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은 2050년 전에 탄소 중립을 해야 합니다. 자, 탄소 중립은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를 흡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0, 제로를 만드는 순배출 제로를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배출한 온실가스를 숲이 흡수하거나 또는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을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배출량 자체를 0에 가깝게, 제로에 가깝게 줄여야 합니다. 온실가스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이산화탄소는 화석에너지 연소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탄소 중립은 30년 이내에 석유, 석탄, 가스와 같은 화석 에너지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인류가 사용하는 1차 에너지의 80%가 화석 에너지입니다. 따라서 탄소 중립은 기존의 화석 에너지에 기반한 경제, 산업, 사회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놀라운 것은 130여 개가 넘는 국가들이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EU, 미국, 한국, 중국, 일본과 같은 주요 경제 국가는 물론이거니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같은 산유국도 탄소 중립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기후위기 대응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의 감축 목표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은 40% 목표를 55%로 상향했고, 미국은 기존 목표치의 2배에 가까운 50에서 52%를 줄이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환경 문제를 넘어 세계 경제 통상에서 핵심 아젠다가 되었습니다. G20 국가들의 화석 연료 보조금 폐지에 대한 합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의 시행, 유엔의 2030년 선진국들은 모든 석탄 발전소를 폐기할 것을 권고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을 더 엄격하게 규제하거나 배출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배터리에 대한 탄소 발자국 표시제를 추진하면서 기업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바꾸고 있습니다.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 증감률을 살펴보면 영국이 44%, EU가 23%를 줄였고 일본과 미국은 1990년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교토 의정서에 따라서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현상 유지를 했지만 우리나라는 1990년 대비 149%나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탄소 중립을 위해 훨씬 더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배출량은 지속해서 늘어나서 2018년도에 7억 2,800만 톤으로 전 세계 배출량 11위입니다. 그림에서 초록색인 0 기준선 아래로 보이는 이 초록색이 숲이 흡수하는 양입니다. 이렇게 탄소 중립은 배출하는 양과 흡수하는 양이 같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은 배출량을 8천만 톤에서 1억 톤 수준으로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2018년 대비 40%, 즉 4억 3,700만 톤으로 줄여야 합니다. 자, 부문별로 감축률을 살펴보면 전력을 생산하는 전환 부분은 44%, 직간접을 포함하면 배출량이 가장 많은 산업은 15%를 줄입니다. 가장 낮은 감축률입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수송과 건물은 30% 이상, 폐기물은 절반 가까이를 줄여야 합니다. 메탄 서약 가입으로 많이 줄여야 되는 부분이 농축수산입니다. 수치만 보면 27%로 감축률이 낮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농축수산 분야의 특성 때문입니다. 농업은 국민의 먹을거리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2050년에도 1,540만 톤을 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2030년에 설정된 감축 목표는 2050년도에 최종 배출량에 대비를 하면은 72%를 9년 안에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매우 큽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농어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과 대안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전력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 석탄발전소에서 40%는 22%로 절반으로 줄고 재생가능 에너지는 6%에서 30%로 5배가 늘어나야 합니다. 이 목표를 두고 부지 문제, 재생가능 에너지의 변동성, 비용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의 제도와 조건, 준비만 보면 목표 달성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문을 바꿔서 2050년의 탄소 중립 사회가 어떤 사회일지를 그려봅시다. 2030년의 목표는 탄소 중립 사회로 가는 경로에 있기 때문에 최종 목표 지점을 그려보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해집니다. 탄소 중립 사회는 석유, 석탄, 가스와 같은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전 세계가 화석 에너지 없이 에너지를 사용하려면 전기화가 됩니다. 산업, 수송,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형태가 전기로 바뀌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전기는 무엇으로 생산하게 될까요?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자, 국제에너지기구는 2050년 세계 전력 생산에서 태양광, 풍력 비중이 70%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우리도 2050년 전력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60에서 70%가 됩니다.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문제가 되는 것이 변동성입니다. 태양광은 낮에만 전기를 생산해서 잉여 전력이 남아돌고 풍력발전은 바람이 불 때만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전력망에 부담을 줍니다. 그러나 세계가 탄소 중립을 향해 달려가는 상황에서는 재생가능 에너지가 중심인 에너지 체제를 구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동성 있는 재생에너지의 특징에 맞춰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분산 에너지에 적합한 스마트 전력망과 지역 기반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지요. 전력과 IT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전력망, 수요자원시장, 저장장치, 가상발전소 운영, 잉여 전력을 가스나 열로 전환해서 활용하고 전기차와 전력망을 연결하는 기술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탄소 중립 시대에는 에너지 자체가 핵심 산업이 됩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산업이 값싼 전기를 풍부하게 공급해서 다른 산업을 지원하는 역할이었다면은 탄소 중립 사회에서는 화석 에너지를 대체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산업의 기회이자 일자리입니다. 기존의 대형 발전소 중심의 중앙 집중식 방식이 수천만 개의 분산 에너지 시스템으로 바뀌는 겁니다. 지역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시민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에너지 생산자가 됩니다. 발전소만이 아니라 정보통신이 결합한 수요관리, 저장, 전력망 운영 등 다양한 에너지 서비스가 생깁니다. 청년들의 새로운 일자리가 에너지 전환에서 만들어집니다. 탄소 중립 사회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와 없어지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개선과 에너지 전환, 전기차 부분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제로 에너지 건축물과 그린 리모델링, 설계, 시공, 감리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을 통해 먹거리를 생산하고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자리는 늘어날 것입니다.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과 같은 순환 경제가 활성화되고 생물 다양성을 조사하고 보호하며 숲을 가꾸는 산림 일자리가 늘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석탄 발전과 내연기관 차량 부품 생산 분야는 실업이 예상되고 석유, 가스와 같은 화석 에너지 연관 산업도 일자리가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는 이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함께 준비하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소중한 노동의 결과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과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지요.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하려면 첫 번째, 재생 가능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분권형 에너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분산 에너지가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 창출 산업으로 자리를 잡는 것이지요. 곳곳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갈등을 풀기 위해서라도 지자체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전환의 충격은 지역별,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전환의 충격이 어느 지역에서 누구의 일자리를 위협하는지를 파악하고 정부는 정의로운 전환, 거버넌스와 정책, 재정 지원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셋째, 탄소 중립 사회에서는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모든 분야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진행되어야 하고 정부는 지방정부가 자치분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지역 기반 에너지, 먹거리,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생존을 위해 탄소 중립 사회로 가야만 한다면 2030년 40% 감축을 가능한가?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묻기보다는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를 물어야 하고 재생에너지는 변동성이 커서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변동성을 어떻게 기술과 제도로 해결할 것인가에 답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에 드는 비용을 걱정하기보다는 빠르게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았을 때 감당해야 될 충격과 비용에 대해 걱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탄소 중립 사회의 밑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시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인프라와 토군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면은 이것은 머지않아 좌초자산, 좌초인프라가 될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써야 할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거대한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규모 있는 집채만한 코끼리를 그려야 하고 눈 감고 코끼리를 만지는 부분적인 계획이 아니라 전체적인 전환의 윤곽을 다시 그려야 합니다. 모든 것의 전환, 규모 있는 전환, 아무도 배제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 이 숙제에 정부가, 정치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에 대해 신진욱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진욱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불평등과 생태계 위기에 대응하는 세계의 노력을 살펴본 후에 우리나라 국민의 인식과 정치의 과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이대로 지속 가능한가라는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경제와 기술 발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계층, 지역 간의 격차와 기후 환경의 위기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가 지속될 수 있는 걸까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1987년에 유엔이 발간한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에서 공식화되었습니다. 사회의 지속 가능성은 단지 경제 성장만이 아니라 또한 사회적인 화합과 생태 환경의 보호를 포함하는 세 개의 기둥에 의해서 지탱된다는 것이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핵심입니다. 그런 미래를 향한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근본적인 사회 변화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행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1년에 스페인의 60여 개 도시에서는 분노한 자들의 운동이라는 행동이 일어났습니다. 청년, 실업자, 비정규 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호소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월가 점령 운동이 일어났고 곧 전 세계로 퍼져갔습니다. 사람들은 소수의 상류층이 부의 대부분을 가지는 현실에 항의했습니다. 보다 최근에는 기후 행동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스웨덴의 소녀 그레타 툰베리가 시작한 미래를 위한 금요일 캠페인은 바로 다음 해에 세계 180여 개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움직임은 많은 나라에서 실제로 정치를 변화시켰습니다. 독일에서는 기후 대응을 촉구하는 여론이 급속히 커졌고 그 결과로 지난 9월 총선에서 녹색당이 높은 득표를 얻어서 집권 연정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기구들도 이런 요구에 호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은 불평등 문제를 제기하면서 격차 완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과 정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이미 2012년부터 사회 통합을 모토로 많은 정책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사회적 포용을 높이고 공동체를 촉진하며 계층 이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가 그 목표입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와 세계은행은 지난 몇 년 동안 보편적 사회 보장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어떤 계층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 보장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목표입니다. 기후 환경의 측면에서도 세계의 노력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유럽연합의 녹색 전환 프로그램은 인류의 기후 대응에 질적으로 새로운 단계를 열었습니다. 유럽 각국은 매우 실질적인 체제 전환의 계획을 가지고 정책, 제도,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핵심인 유럽 그린딜 프로그램은 대단히 주목할 만한 시도입니다. 유럽연합의 실세인 유럽집행위원회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해서 2030년까지의 실행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여기에는 독일 등 유럽 중심국 정부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고 유럽연합의 재정과 유럽의회의 민주적 정당성이 이 프로그램을 뒷받침합니다. 그 일환인 유럽연합의 정의로운 전환체제 프로그램은 산업과 에너지 체제의 전환 과정에서 희생되는 계층이나 지역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것을 위해 전폭적인 재정 지원과 직업 기술 교육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유럽연합은 그린딜 기후 대응을 위해서 5천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670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체제 계획에서는 취약한 계층 지역 산업을 지원하는 데 향후 10년간 1,450억 유로, 약 200조 원의 예산을 투여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지금 세계는 불평등과 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행동을 가속화하고 또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 중대한 국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지금 한국 국민의 인식과 정치 현실은 어떠한지를 이제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의 국내 총생산은 1970년대 세계 30위권에도 들지 못했지만 반세기 동안 선진국들을 맹렬히 추격하고 또 추월해서 2020년에 10위까지 올랐습니다. 작년에 무역 수출액 규모는 영국보다 높은 세계 8위를 기록했고 앞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인구가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1인당 소득 역시 계속 상승해서 이제 OECD 평균에 근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유한 나라에서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의 격차는 선진국 중 최악입니다. 우리나라는 빈곤율도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중위소득의 50% 이하 소득계층 비율인 상대 빈곤율이 16.7%에 달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부의 총량에서는 고속 성장을 계속하고 있지만 사회 내부적으로는 극심한 격차 속에 많은 사람이 쓰러지고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불평등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매우 높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 동안 꾸준히 10명 중 7명의 응답자가 한국 사회는 불평등한 사회다라는 인식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불평등 현실에 대한 문제인식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가운데 국민 다수는 정부의 역할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행된 대규모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계층 간의 과도한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80%에 달했습니다. 나아가 지금 코로나 위기 시대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역할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 역시 77%에 달했습니다. 정부의 과감한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이와 더불어 환경과 기후 문제에 대한 국민인식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더욱 놀라운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정례 조사 결과를 보면 2013년과 2020년 7년 사이에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는 편이다라는 응답은 45%에서 58%로 매우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6%에서 16%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우려가 대단히 높게 나타납니다. 2020년 조사 결과에 의하면 기후변화가 심각 또는 매우 심각하다는 인식이 전체 응답자의 무려 93%에 이릅니다. 그리고 응답자의 78%가 기후변화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문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보면 어떨까요? 세계적으로 저명한 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는 몇 달 전에 대규모의 국제적인 기후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놀랍게도 기후변화가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당신에게 해를 끼칠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당신의 생활 방식과 일의 방식을 바꿀 의향이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도 한국은 어느 정도 또는 많이 바꿀 것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나라에 속했습니다. 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는 여론 역시 지난 몇 년 사이에 급격히 늘었습니다. 환경부가 매년 같은 질문으로 수행하는 정례 조사 추이를 보면 2018년에 정부의 환경 문제 해결 노력에 대한 지지가 60%가 넘습니다. 환경 분야에서 정부 지출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지출해야 한다는 응답 역시 2015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처럼 국민 중 절대 다수는 우리 사회의 격차 해소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정부와 정치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희망하며 또한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정치 현실은 너무나 뒤처져 있습니다. 나라 전체의 부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데 그중에 격차 해소와 보편적인 사회 보장을 위한 정부 예산의 비중은 아직도 국제적으로 최저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지수 역시
여전히 국제적 표준에 비추어 최저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정치와 통상 변화의 핵심인 이 문제에서 한국 정치는 여전히 뒤처져 있습니다. 다수 국민의 정치에 대한 바람과 실제 정치 현실 사이에 이런 커다란 간극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우리 정치에 사회 변화와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역동성이 없다는 점이 큰 원인입니다. 중앙 집중적인 대통령제와 지역구 승자독식 선거제도 하에서 양대 정당의 의석 점유율은 점점 높아져서 이제 90%를 훌쩍 넘었습니다. 격차 해소, 기후 대응 같은 국가적 의제를 놓고 다양한 정당들이 실력 경쟁을 할 수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정치에서 혁신의 지체는 정치권의 지속적인 고령화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세계는 급변하고 있는데 새로운 공기가 들어와서 순환되지 못하게 만드는 기득권 구조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젊은 세대의 뛰어난 리더들이 유독 정치권에는 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지금 많은 국민이 열망하고 있는 변화가 우리 정치에 반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 연구팀은 고용과 복지, 기후와 생태계, 국민 여론과 정치 개혁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새 발표 내용을 종합해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 대안과 변화의 과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승윤 교수께서는 녹색 직업훈련과 교육체계의 도입, 사회적 참여를 장려하는 참여소득제, 그리고 보편적 사회보장 제도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우진 박사께서는 지역 분권형 재생에너지 시스템, 전환의 충격에 대비하는 정의로운 전환, 그리고 자치분권 순환경제의 형성이 긴급함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정치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 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패러다임, 그리고 양당 대결 정치를 넘는 정치적인 다양성의 확보, 그리고 여러 세대가 함께 만들어내는 새로운 역동성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공존의 미래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비전과 입체적 대안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 연구팀은 청년 세대 내의 불평등, 지역 간의 격차, 그리고 기후 환경 위기가 상호 교차하는 퍼펙트 스톰의 현실과 변화의 대안들을 말씀드렸습니다. 5천만의 지휘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를 석 달 앞둔 지금 정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